오늘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뵌 게 한두 달 전 같은데 벌써 뭐 여러 개월 지났네요. 예. 하여튼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지금 1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지금 백신 랠리라고 하죠.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랠리를 탔는데 이런 경기 낙관론을 얻게 되면 보통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일단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뭐 아주 이론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더 많이 쓰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경기가 또 좋아지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뭘 좀 더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빌려주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늘어나니까 돈 쓰겠다는 사람 많고 수요는 많고 돈의 공급은 줄어들고 하면 돈값이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데 오히려 수익률이 낮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건가요? 수익률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낮게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주식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금리가 별로 많이는 못 올랐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주 길게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때는 금리도 올라간다. 그다음 주식이 떨어질 때는 경제가 나쁘고 시장도 나쁘고 하니까 뭐 금리가 떨어진다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처럼 갖고 있긴 한데 지난 한 30년을 이렇게 쭉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면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주식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뭐 그런 이제 그 일종의 패러다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큰 이제 추세가 계속 뭐 작동 중인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채권 시장은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위험을 조금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고 주식 시장은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채권 시장은 돈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군요. 뭐 그렇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채권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보험이라든가 뭐 통해서 어쨌든 미래에 내가 아주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돈이니까 이건 안전한데 그 투자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뭐 이런 문제도 남아 있고 저런 문제도 남아 있고 이런데 지금 뭐 함부로 뭐 움직일 때는 아니다. 이런 뭐 이제 보수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경기가 이제 좀 살아는 나겠지만 백신이 등장하고 많이 배포되고 사람들이 맞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이제 환경에서 그야말로 상당히 이제 벗어나는 그런 환경이 되겠지만은 아주 길게 보면은 여전히 오히려 더 심하게 저성장, 저물가 뭐 이런 국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제 또 판단이 국채 시장에 계속 이제 머물러 있도록 하는 요소고 또 한편으로는 연준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양적 완화 지금 뭐 표현을 명칭을 어떻게 뭐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준이 지금도 매달 엄청난 규모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매달 800억 달러씩 엄청난 국채를 사들이고 있고 여차하면 더 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겁을 줘놨습니다. 시장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연준이 보기에는 지금 경기 회복세라는 게 여전히 취약하고 허점이 많고 어떤 충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싹이 잘 터 올라갈 수 있도록 상당 기간 동안은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이제 지켜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금리는 이렇게 웬만큼 많이 오르면 연준이 제동을 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잘 안 오른다는 말은 채권의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막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안 떨어지도록 가격을 밑에서 이제 연준이 받치고 있으니까요. 가격을 받친다는 건 계속 매입을 해준다는. 그렇습니다. 금리를 위에서 누른다는 뜻하고 이제 같은 말인 거죠. 그런 게 또 주식은 오르는데 국채 수익률은 잘 안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고 국채 수익률과 주식의 관계가
주식이 오르면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 하는 그런 이제 일방적인 인과관계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국채 수익률이 낮아서 주가가 오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이제 달리 봤을 때는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낮게 계속 안정되어 있으니까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의 가격은 계속 상승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게 이제 당장 12월이 어떨지 1월이 어떨지 이런 이제 뭐 쭉 그때마다 뭐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이제 그 변화가 있을 수는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환경 자체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 크게 이렇게 그 뭐 추세적으로 꺾여버린다든가 뭐 그럴 만한 환경은 분명히 아닙니다. 위험 자산 환경에 유리한 환경이다. 뭐 그건 뭐 거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렇군요. 과거에 그 2014년인가요? 그 편집장님이 쓰신 책 보면 그 샤워실의 바보들 예, 책을 쓰셨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뭐 오히려 부작용이 난다. 이런 내용인가요? 제가 어떤 뭐 그런 그 딱 선험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비판했다라기보다는 네. 한 명의 경제 주체로서 중앙은행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수많은 이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뭐 약간의 또 그 한 개인으로서 불안감 그런 이제 토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 화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런 이제 그 섣부른 실험적인 이제 그 화폐 정책 변화를 주었을 때 상당히 의도하지 않았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더 좀 무리하게, 무모하게 뭐 그런 이제 배경 뭐 어떤 정치적인 배경, 불가피한 상황 뭐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지나치게 적극적이고 지나치게 아주 그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세세하게 그 경제의 모든 움직임들을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태하다. 뭐 그런 뭐 판단해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을 뭐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은 지금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나중에 어떤 큰 부작용 혹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드리는 질문이죠. 예.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중앙은행 정책이라는 게 가장 그 잘 먹혀드는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아지려고 할 때 돈줄을 막 아주 강력하게 조이면은 경제가 신속하게 침체에 빠지면서 실업이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뭐 그런 양태들을 잘 보여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그 지난 3월에 금융시장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제 모두 봤던 것처럼 모두가 이제 현금을 필요로 하고 모든 이제 자산을 다 팔아서 심지어 국채도 팔고 금도 투매를 해가면서 오로지 현금 확보에 매달리는 엄청난 이제 딜레버리징,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빚내서 이제 투자했던 것을 완전히 되감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모든 자산을 다 팔려는 그런 그 현금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신속하게 그 치유할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가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뒷받침은 해줄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경제를 띄워 올리는 역할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중앙은행 혼자의 힘만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계속해서 금리는 한 5, 6%, 6, 7% 정도 되는 게 항상 정상이었어. 그렇죠. 이런 이제 환경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경기가 이제 갑자기 나빠져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한 1% 뭐 이렇게 갑자기 대거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야 이거 빚내는 게 완전 그
공짜나 마찬가지네. 예. 특히 이제 경제 주체들이 뭐 빚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라면은 그런 정책이 굉장히 먹힐 수 있지만은 지금처럼 금리가 이미 이제 저금리 상태를 지금 10년 넘게 겪고 있고 바닥에 뭐 제로에 가까워져 있고 빚도 이미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과연 중앙은행의 어떤 부양 정책이라는 것이 더 늘릴 때마다 얼마나 경기가 더 거기에 반응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건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반응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1을 투입을 했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1.5를 투입하고 마치 그 진통제 맞는 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굉장히 어떤 상식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3조 달러 이상의 어떤 그 돈을 풀면서 그게 이제 부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또 그 이상의 돈들이 단기간 내에 부채로 확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진통제 역할을 하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그 발견하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중앙은행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인플레이션 같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앙은행이 엄청난 돈을 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으면 그 풀었는 돈은 중앙은행의 부채인 거죠. 그 대신 그냥 이제 중앙은행이 풀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정부의 채권, 국채를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이 똑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풀린 돈을 걷어들이려고 하면은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 이걸 다시 팔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팔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뭐 실제로 연준 같은 경우는 뭐 상당 기간 이제 이른바 양적 긴축이라는 그런 표현도 썼는데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이제 만기가 되는 걸 상환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팔지는 않고 만기 되는 대로 일정 부분씩은 이제 상환을 받고 상당 부분은 또 이제 재투자를 하지만은 그 보유량을 이제 그만큼 줄이고 풀린 통화는 이제 걷어들인 거죠. 근데 절대적으로 이제 그 많은 이제 통화는 그대로 풀려 있었고 또 그렇게 이제 돈을 푼다 그런 형태로 돈을 푸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일으킬 수 없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인류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더라 하는 이면에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정부의 부채를 걷어들이는 즉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빌려주는 돈이니까 정부는 같은 정부기관끼리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만기가 되면 이제 그 재발행해가지고 다시 이제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받은 이자의 대부분은 정부로 다시 돌려줍니다. 네. 그게 이제 국고로 납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은 장부상으로는 정부 부채로 뭐 GDP의 몇 퍼센트, 뭐 몇십 퍼센트, 백몇십 퍼센트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중앙은행한테로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빚은 사실상 탕감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는 엄청나게 불어났던 국가 부채를 그렇게 사실상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걸 인류가 발견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GDP 한 240~50% 네. 국가 부채를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제 경제 규모 대비 국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두 번째는 뭐 그리스, 세 번째 이탈리아 뭐 이렇게 있고 미국도 이제 GDP의 100% 될 정도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선진국 중에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는 독일도 60몇 퍼센트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GDP의 250%를 넘었던 국가 부채 중에서 절반가량이 일본은행한테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정부가 정말로 갚아야 되는 거는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GDP 한 120~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일본은행이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럼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낮게 안정되어 있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앞으로 더 그 과거처럼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만 않는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부채,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는 국가부채는 새롭게 발견한 이 양적 완화라는 수단으로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금리도 계속 낮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의하면 그 과도한 그 부채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결국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항상 일어나던 그런 경제 환경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과거에는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이유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하신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게 유지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표면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돈도 엄청나게 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채권, 국채를 이제 사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부양 정책을 펴왔는데 그 조건이 만약에 바뀌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다시 높아지는 환경이 된다면은 그걸 못하는 것이고 갖고 있던 채권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250%의 국가 부채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120%로 줄었던 국가 부채가 다시 250%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250%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지고 있는 정부가 금리까지 높아져 있는 상태다. 높여야 되는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세금 걷는 거 거의 뭐 상당 부분을 이자 내는데 투입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은행이 2013년 봄부터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재개를 했는데 그 이전까지 일본 예산 예산 세출안에서 10% 이상이 이자 갚는 데 쓰였습니다. 지금은 이자 그때보다 빚이 훨씬 많이 늘었지만은 이자 갚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즉 지금과 같이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국가 부채가 얼마나 GDP 대비 많으냐 하는 것은 옛날 기준이고 지금 기준은 그래서 빚이 얼마든 간에 이자 내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너의 1년 소득 중에 이자 내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인데. 이제는 이제 총 부채량보다 나가는 고정 이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왜냐하면 빚의 부담이라는 것은 빚 원금의 크기도 중요하지만은 이자율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둘을 이제 곱해서 이자액이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빚진 사람한테 부담의 크기를 좌우하는데 그 사람의 소득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빚이 훨씬 많아졌더라도 이자율이 훨씬 낮아졌다면은 오히려 부채 부담은 더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구조가 바뀐다면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구조적으로 그 시한폭탄은 안고 있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국가 부채라는 거를.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이제 바뀐다 하고 이제 굉장히 뭐 유력한 뭐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경고하시는 분들이 뭐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중앙은행의 목표는 연 2%의 인플레이션을 추구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이제 중앙은행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 정도의 2%대의 어떤 인플레이션, 이거는 별 문제는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4, 5% 이상대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을 때가 문제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4 내지 5%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한번 이제 올라갈 때 사람들의 이제 기대 심리가 가세하게 되고, 그래서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냥 4, 5%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강해지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자산화시키는. 그렇죠. 뭐라도 사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유통 속도가 확 빨라지면서 그렇습니다. 물가가 확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정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팔려는 사람들은 또 안 팔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왜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갈 그러니까요. 테니까. 예. 근데 또 이제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연봉이 지금 이 액수 가지고는 1년 동안 앞으로 물가 오를 거에 비하면은 저절로 깎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올려달라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원가가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또 판매 가격을 또 올리고 뭐 그런 이제 순환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이제 뭐 1차 파급, 2차 파급 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야말로 한번 엄청난 경기 침체를 이끌어내야 그걸 뭐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지금 많은 그 경제 전문가들이 그 어떤 그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을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부분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군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게 되고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국가 부채가 시한폭탄이 실제로 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 그 다음에 낮은 금리를 절대적인 전제로 해서 그 밸류에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뛰어오른다면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어떤 경고하고자 하는 입장이거나 예상하는 뭐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그 자산 시장을 그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그 강한 위험 요소를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예상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근데 사실 우리가 예상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번엔 3월 달부터 지금 보니까 그 예상하지 못했던 데에서 갑자기 블랙스완이 딱 튀어나와 버리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 뭐 그 항상 이제 경제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데는 좀 그 담담한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게 항상 일어나니까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논리적인 비약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국가 부채, 과도한 국가 부채도 실제로 이런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낮은 이런 상태에서는 위험 요소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건 뭐 우리가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우리가 사실 국가 부채는 낮지만 기업 부채니 뭐니 이러저러한 문제, 부채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없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축통화국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이 아주 지금처럼 고도로 완화적이라면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사이에 나이지리아인가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국채 수익률이 뭐 거의 이제 마이너스 직전까지 떨어졌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마이너스로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마이너스 직전이고 지금 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굉장히 과거에 취약했다라고 뭐 분류했던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거의 차이가 없는 아주 초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그렇게 막 추락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워낙 아주 신용 정책 중심으로 해서 수요를 팽창시키는 부양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고 그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 경우는 외환시장이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을 수시로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엄청나게 부양적인 때는 다른 데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은 기축통화국들이 이제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은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군요. 예. 그래서 신흥국 위기가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할 때 연준이 그렇습니다. 그때 신흥국의 위기가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예. 자신들의 어떤 그 부채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위기 이 문제 요소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을 여러 차례 썼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메커니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달러 그 가치를 다시 강하게 약하게 하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예.
자신들의 경제 어떤 부채나 그런 어떤 경제 문제들을 다른 신흥국이나 이런 데로 이전시키는 거 아니냐, 혹은 그들의 부를 가져와서 자신들의 어떤 부채를 해결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머징의 경제 위기 내지는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은 그 나라 이제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할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97년, 98년에 직접 겪었습니다만은 8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 가까이까지 그렇죠. 떨어지고, 그러면 달러를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헐값에 쫙 싸는 거죠. 절반도 안 되는 그 원화로 표시한 자산 가격 자체가 떨어졌는데다가 원화의 달러 가치가 또 절반도 안 되게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쉽게 아주 그야말로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물반 고기반 장세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신흥국의 위기, 부채 위기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신흥국에 대한 채권자들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80년대에 이제 그 폴 볼커 연준이 엄청나게 살인적인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그 과정에서 그 전에 달러가 약하고 그 오일머니가 세계에 뭐 아주 넘쳐날 당시에 쉽게 외화를 빌려 썼던 중남미를 중심으로 이머징 마켓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 그때 사실 그 국가 경제들도 부도 위기에 몰렸지만 실제로 아주 궁지에 몰렸던 건 채권자들이죠. 그래서 결국 채권자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부채 구조조정 끝에 뭐 한 거의 10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여진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결국 뭐 부채를 탕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해결을 뭐 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뭐 위기에서도 돈을 더 많이 벌 기회가 있겠지만은 잃을 것도 또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국가든 개인이든 부자들도 안정된 금융시장과 경제를 더 원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더 인플레이션을 이제 비난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러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 다른 나라의 경제 위기가 곧 우리의 어떤 부를 늘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나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네. 어쨌든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고, 그래서 자기들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돈을 왕창 풀고 해서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되는 것을 뭐 감수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자기들이 경제가 강해지고 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을 더 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뭐 설사 오르더라도 레이건 때도 그랬죠. 그래서 레이건 당시에 폴 볼커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살인적으로 올리는 과정에도 일부 이제 불만이 있긴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는, 민간은 이자가 비싸면 돈을 잘 안 빌려 쓰지만은 정부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가 비싸져도 그냥 빌려 씁니다. 빚을 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재정 적자를 일으켜서 경기를 이제 띄우고 뭐 하는 과정에서는 뭐 경제가 괜찮으면은 금리가 아무리 높아지든 뭐 정부는 별로 그 문제 삼지 않고, 특히 달러가 강해지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더 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막 내고 경기를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하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외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돈을 막 푼다든가 조인다든가 하는 거는 자기 나라의 경제 사정, 특히 자기 나라의 실업, 고용 사정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그런 이제 긴축이라든가 뭐 달러화 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해외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경제에 어떤 충격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5년 정도를 돌이켜 보면은, 특히 2015년에 중국이 그 평가 절하를 하고 그 직전에 2014년에 이머징 마켓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테이퍼 때문에 그랬죠. 2013년부터 양적 완화를 줄여나겠다라는 것도 그 발작 현상이 일어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른바 뭐 테이퍼 발작이다 뭐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잇따라서 미국을 비난을 하고
했을 때 이제 미국이 좀 더 국제 상황에 맞춰서 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이 거의 뭐 고립된 섬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야말로 자기 힘에 의해서 이제 굴러가는 경제였는데 점점 갈수록 미국의 이제 그 수출에 대한 GDP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고 미국 수출의 절반 정도가 이머징 마켓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경제가 아주 무너지게 되면 자기들도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팬데믹 충격 과정에서는 해외에도 달러를 많이 공급하는 그런 모습. 빠른 시간 내에 그냥 스와프를 열어놔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우선순위는 미국 국내 경제라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 스와프한 나라들이 예. 미국 국채를 팔아제낄까봐 현금 마련하느라 그러면 그게 또 미국 경제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영향. 예. 그건 뭐 당연한 이제 아주 그 1차적인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3월에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아주 폭등하는 과정에서 연준 내부 조사 결론으로는 해외 중앙은행들의 국채 매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분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패권을 휘두르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국가 부채라는 것이 현재 같이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큰 위기에 어떤 그 도화선이 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자 총액이고. 이자 총액. 예. 빚이 많은데 이자 총액이 적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낮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자 총액이 낮아서. 그런데 이자율이 낮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근데 또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발생되는 것은 이제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곳곳에 시그널들을 보면 그 물가가 좀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 자산 시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인 거고, 근데 이걸 보통 이제 거기 들어가질 않으니까 네. 코어 그 인플레이션 지수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냥 이 하나의 착시 현상 아니냐.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를 수밖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많이 오르려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한 5년, 10년 전하고 가격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는 해요. 예. 더 낮아진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과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경제 지표에서 반영되는 것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구입 빈도가 많은 것들은 이제 물가가 자주 변동하는 건데,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구입 빈도보다는 구입액에 따라서 이제 가중치가 부여되는 것이고, 배추 가격이 막 많이 올랐는데, 아니 물가가 0%대 그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배추값이 지금 금값인데. 그러나 배추값은 금값이라도 한 통에 10,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소비 지출하는 것에 그 중에서 10,000원 정도는 비중 자체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비중을 감안하면은 전체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당국의 설명이고, 그 다음에 그 중앙은행이 타겟팅하는 것은 그야말로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은 PCE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디플레이터인데, 이것의 등락을 타겟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격 내지는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아파트 값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지는 지금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것도 인플레이션 아니냐.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중앙은행은 기계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동월비, 전년 동기비 상승률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만 통화정책을 기본적으로 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한계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뭐 그린스펀 스스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하지만은 저도 굉장히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정답은 없습니다. 화폐 정책에 대해서 인류는 어떤 최적의 그 영원 불멸할 수 있는 최적의 화폐 정책을 발견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래서 불만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서민들을 속이는 착시 현상일 뿐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금리 인상. 우리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될 수도 있다. 혹은 뭐 금리 인하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금리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어떤 신호, 시그널 같은 거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의 어떤 그 변곡점에 있어서 중앙은행 정책의 변곡,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은 그 판단 자체가 엄청난 돈이 되는 자산이 되는 것이죠. 미리 예측하고 베팅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그걸로 먹고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어렵고 이제 틀리기 쉽고 하는 거고 누가 더 잘한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투명한 편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 추세가 한번 잡히면은 쭉 그 추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고. 그 추세라는 건 금리의 경제지표. 경제지표의 추세가. 고용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한다든가, 생산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한다든가, 내지는 반대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고 생산은 줄어들기 시작한다든가, 뭐 판매가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중앙은행 통화 정책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에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경기의 변곡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미국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범위도 굉장히 넓고 종류도 다양하고 그 각각의 이제 경제지표들이 역사도 깊고 추세가 굉장히 일정하고 교과서적이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거기에 맞춰서 시장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대략 감이 잡히는데 그게 또 시장 가격에 다들 이제 누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신호가 오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동시에 이제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아주 더 뛰어난 사람들은 한 발짝 이제 앞설 수 있는 것인데, 보통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적어 왔는데 지금 현재 연준이 그러면 정책 금리가 제로인데 언제까지 이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이제 성명서에서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은 노동시장 환경이 완전 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로 상승해서 그 2%를 한동안 온건하게 넘어설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고를 해놨습니다. 이걸 뭐 선제 지침, 선제 안내, 포워드 가이던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안에는 굉장히 정량적인 기준들이 있죠. 2%, 인플레이션 2%라는 말이 들어있고 또 2%를 한동안 넘어선다는 뭐 이런 정량적인 기준들이 있지만은 이 안에 또 정성적인 기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완전 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숫자로 지금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죠. 제시된 게 없고요. 그 해석하는 거는 그때 가서 연준이 자기들의 재량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2%를 한동안 온건하게 넘어설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한동안 온건하게 궤도에 이 표현들이 다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있는 정성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기본 토대로 해서 지금 대략 보기에는 앞으로 최소한 2023년 말까지는 제로금리가 유지되지 않겠는가 하고 대략 사람들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무리 뛰어난 뭐 경제학자나 뭐 이코노미스트나 분석가도
1년 이상의 어떤 경제를 정확하게 매번 예측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연준도 이른바 점도표라는 걸 통해서 2023년 말까지는 제로금리를 이제 유지하지 않겠는가 하고 제시는 하고 있지만은 이 점도표는 계속 바뀌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잘 모를 겁니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네.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생각도 바뀌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보시듯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1차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보는 것이죠. 연준이 2%라는 숫자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2%에 이제 근접해 가면은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근접해 가고 앞으로 6개월 뒤에는 이거보다 더 2% 근접해 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1년 안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줄을 이렇게 꺼보면 알듯이 물론 전년 동월비 상승률이라는 거는 이제 해마다 기저효과에 있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걸 감안하고도 이렇게 봤을 때는 1년쯤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해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연준이 뭐라고 말하는지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게 되고 연준도 자기들도 굉장히 긴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시장이 한번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 가격을 변경시키기 시작하면은 한 번씩 굉장히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이퍼 발작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또 그런 불안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잘 소통을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잘 올려나가는 환경을 갖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연준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 한마디 가지고 시장의 심리를 뭐라 그럴까요? 그냥 놨다 잡았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끌고 가는. 그 테이퍼 발작이 있었을 때도 시장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하니까 바로 또 이렇게 없었던 것처럼 또 이렇게 연기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친화적인 이러한 것은 그 연준 의장의 개인 스킬인가요? 아니면 연준의 어떤 지침, 내부 지침이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그 당시에 2013년을 돌이켜보면은 2013년 5월 1일부터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며칠 지나서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연내 테이퍼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 테이퍼 검토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언지를 처음 줬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 당시를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연준의 실수투성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굉장히 그 우왕좌왕한 끝에 그걸 이제 결국 무마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무마할 수 있는 거는 연준이 돈을 얼마든지 풀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핸들링 해 나간다는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들이고 어떤 역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앙은행이 잘 핸들링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역사적으로 농축돼 있어서 그런 전통을 지키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들이 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 연준이라고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특히 연준에게 부여된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도 크게 이제 시장은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리죠.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요. 우리도 어떤 금리와 관련해서 한국은행만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볼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미국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은 따라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미국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시장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창구를 비교적 정기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전통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 이제 뭐랄까 소통이 줄어드는 것 같은 인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게 1차적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로 전달되는 매개 변수인 환율의 영향을 점점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결국 미국 통화정책, 그 다음에 달러원 환율 이게 뭐 거의 굉장히 뭐 중요한 변수라
특히 이제 추세 한 번은 우리 그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 더 내리고 뭐 한두 번 더 올리고 할 수는 있지만은 통화정책 기조의 추세적인 그 기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통화정책과 환율이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국의 연준 발표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점점 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요. 우리도 어떤 금리와 관련해서 한국은행만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볼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미국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은 따라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미국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시장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창구를 비교적 정기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전통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 이제 뭐랄까 소통이 줄어드는 것 같은 인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게 1차적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로 전달되는 매개 변수인 환율의 영향을 점점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금리는 결국 미국 통화정책, 그 다음에 달러원 환율, 이게 뭐 거의 굉장히 뭐 중요한 변수라. 특히 이제 추세 한 번은 우리 그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 더 내리고 뭐 한두 번 더 올리고 할 수는 있지만은 통화정책 기조의 추세적인 그 기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통화정책과 환율이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국의 연준 발표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점점 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달리 표현하면은 그 달러의 그 지배적인 통화로서 달러의 위력이 갈수록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더 달러의 지배력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연준이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외로도 이제 돈을 방출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달러를 편하게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거래 은행에 있는데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우리 업황이 안 좋아서 자금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때 마침 은행 대출 창구를 닫아버린다면은 그 은행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려울 때도 비싸긴 하지만은 돈을 잘 빌려주더라. 그러면 그 은행하고 이제 계속 거래하듯이 달러라는 기축 통화가 굉장히 이제 달러로 부채도 많이 일으키고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자기 나라에선 달러를 안 쓰지만은 무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거래상 편의를 위해서 달러로 부채를 많이 일으키는데 달러로 부채를 일으키니까 만약에 어떤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상황에서도 특히 연준은 굉장히 신속하게 그 경색을 풀어주더라 라고 한다면은 달러를 빚을 계속 내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달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달러가 얼마만큼 많이 뿌려졌느냐가 결국은 그 지배력이 더 강해졌느냐 약해졌느냐를 그 가늠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거래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그 달러로 얼마나 많은 부채를 일으키느냐, 뭐 그런 것들이 지배력의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그 달러 패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어진 이번 그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달러 패권이 더 강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패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향력. 예,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일 수 있는데 지배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더 강해졌다고. 더 강해졌다.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게 관점이 약간 좀 바뀌어질 필요도 있겠네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무역 결제 비중이 얼마냐, 그다음에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관심이 되고는 있지만은 지배력이라는 기준이라면은 그보다 좀 더 그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로 전 세계에서 이제 일으키는 달러 부채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 뭐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지배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강해지면은 미국 국민들은 똑같은 물건인데도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그 빚을 많이 냈다면은 기본적으로 달러 그 잔고를 예금 잔고를 또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어느 정도 달러로 부채만 달러로 쥐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국가 경제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외채가 달러, 특히 외채가 많고 특히 그게 달러로 많이 돼 있다면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외환보유액도 또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달러 부채를 많이 가지게 된다는 말은 그만큼 달러가 많이 풀렸다는 것이고, 그 풀린 달러는 누군가는 또 달러로 된 미국의 자산을 갖게 되겠죠. 미국 예금이든 미국 국채든 간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하는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기축통화의 패권, 지배력, 뭐 과거의 프랑스에서는 터무니없는 특권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하긴 처음에 그 무역 적자, 미국이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달러를 각 나라들에 공급하는 하나의 공급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에 의미 없다. 뭐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거는 미국을 위한 행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는 경제가 어쨌든 그 꾸준히 커진다면은 거래 규모도 커지는 거고,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통화 유통 속도가 동일하다면은 화폐가 거래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와 동일하게 이제 화폐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미국 달러라는 기축 통화가 미국의 굉장히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서,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미국이 다 돈을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화폐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다면은 화폐가 점점, 이 돈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돈이고 귀한, 왜냐하면 항상 흑자를 내는 돈이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돈이긴 하지만은 이게 국제 통화로 범용될 수는 없는 통화다. 그렇죠. 너무 귀해지니까. 그러면은 꾸준히 이렇게 공급되는 통화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무역 수지 흑자를 오랫동안 냈다 해서 미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기조적으로, 영구적으로 굉장히 무역 수지를 항상 적자를 낸다는 거는 그것도 이제 미국의 특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기축 통화 국가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GDP의 일정한 수준으로만 꾸준히 적자를 관리할 수 있다면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DP의 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흑자 적자는 균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신들이 그 많은 나라들의 물건을 사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많이 사준다는 게 마치 그 선심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만큼 과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달러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안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종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특권인 거죠. 예. 미국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 준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폐라는 거는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이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심리하고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이 되게 관심 있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달러가 이제 보통 하락을 하면 가치가 보통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금 가격은 상승하는 게 이제까지 원리였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패턴들이 보통 자주 그런 게 좀 나타나죠. 자주 일어났죠. 근데 이제 요즘은 금과 달러의 가치가 같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금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금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 시장에 대해서 그 분석하고 전망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금이 어떤 때 오르고 어떤 때 떨어지느냐 하는 건 쉽지 않은데, 크게 보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달러로 표시한, 금은 몇 달러에 기본적으로 뭐 1,800달러 1온스에 뭐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 기준으로 그 표현대로라면은 달러가 떨어질 때 금은 대체로 이제 그 금 가격은 올라가겠죠. 금의 상대 가격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1,500달러 1온스당 1,500달러 하던 금이 2,000달러가 됐다라고 했을 때 금이 과연 올랐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만약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달러당 1,000원 하던 것이 500원으로 떨어졌다면은 금이 1,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금을 샀다면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금이 오른 게 아니라 분명히 달러가 떨어진 게 분명하고 달러가 금에 대해서도 떨어졌지만은 우리 원화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 금이 달러에 대해서 올랐지만은 우리 원화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화를 가지고 금을 샀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금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달러가 떨어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은 미국 실질금리하고 가장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로 움직이고 그 미국 실질금리가 보통 떨어질 때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도 많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고 미국 실질금리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경우에도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은 아닌 경향도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 금값이 달러로 표시한 금값이 꺾인 거는 8월 말 9월 초부터 달러가 또 이렇게 이제 그 이후로 달러가 등락하긴 했지만은 8월 말 이후에 미국 실질 금리가 8월 초부터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8월에 미국 실질 금리가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럼 미국 실질 금리가 더 이상 못 떨어지고 바닥을 쳤다면은 금은 더 올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이 더 올라가기 어렵다면은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더 하락하는 요소가 된다. 그렇죠. 위에는 막혔다면 그냥 파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최근에 며칠 동안은 미국 실질금리가 다시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갈 것이다. 8월의 저점.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오버슈팅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금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금이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 의견을 보면 어차피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엄청난 양적 재정 정책을 펼칠 거 아닙니까? 네. 달러는 계속 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가치는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상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금이 올랐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섰을 때 대대적인 재정 부양 정책을 편다면은 첫째 달러는 어떨 것이며 둘째 금리는 어떨 것이냐. 금리 중에서도 실질 금리는 어떨 것이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초기에는 아마 과감한 재정 부양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경제가 그 결과로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더 활기를 찾고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2%로 상승해서 그런 이제 그 경로를 보인다면은 사람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이제 머리에 떠올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인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때 만약 연준이 정책적으로 아니요 우리는 2% 넘어서도 한참 동안 금리 안 올릴 거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역사적으로 봐왔던 그리고 최근까지 예상해왔던 그런 경로보다 훨씬 우리는 더 부양적으로 계속 돈을 풀 거다라고 한다면은 달러는 더 떨어지겠죠.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단기 금리는 낮게 깔릴 것이고 장기 금리는 좀 오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금리도 연준이 계속 누르려고 할 것이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은 금리가 못 올라가는 그렇다면은 경기는 막 불부터 올라가는데 금리는 중앙은행이 계속 누르니까 경기는 더 이제 열기를 내면서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한동안은 달러가 막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지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연준이 그렇게 무모하게 무책임하게 막 인플레이션을 방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또 이제 사람들은 수시로 이제 긴축을 두려워하고 예상하게 되겠죠.
뭐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막 이제 살아나고 경제가 그 열기를 내고 하는데 미국이 장기 금리를 이렇게 누르면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데 금리는 그대로면은 실질 금리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금값은 오르는 게 뭐 거의 정석이고, 이때는 달러가 설사 좀 강하더라도 금값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질 금리가 중요한 요소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래서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으면은 달러도 그렇게까지 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그 중앙은행이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들이 그 방관하고자 하는 용의가 있느냐, 이게 한 가지 중요하고, 그 이전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대대적인 재정 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먼저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걸 전제로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보통. 예. 그럴 거라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를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중앙은행의 역량,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는 못하더라.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동안 봐왔듯이 꾸준히 아주 굉장히 더디게, 그야말로 이제 그때 버냉키 의장이 말했듯이 화가 날 정도로 아주 더디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더 끌어올린 거는 트럼프의 이제 재정 정책이었죠. 그런 것처럼 재정 정책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거의 뭐 제로고 이미 양쪽 완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적은데, 그만큼 재정정책이 결정적인 요소일 텐데, 그 재정정책을 그렇게 예상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이 예산안을 다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이 모두 민주당 수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으로 있지만은 상원은 현재 그 민주당이 소수당이고, 1월 5일에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원 재선거가 있는데, 이 두 석에 대한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이기면은 50대 50이 됩니다. 그래서 동률이 됐을 때 미국 부통령이 이 그 캐스팅 보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월 5일 미국 조지아주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은 대대적인 재정 정책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전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그 증시 좀 올랐을 때 보면 그 선거 직전에 예. 그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민주당이 다 차지할 거를 기대한 그 랠리가 잠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뭐 그 조지아주 거기에서 이제 두 석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정해지고, 만약 공화당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과감한 재정 정책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민주당이 승리하면은 굉장히 증시에 좋을 것이냐? 그건 뭐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날 증시가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 생각에는 뭐 최근에 한 보름 사이에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미국 재무장관 후보로 지명될 것이다 하는 이런 뉴스가 또 호재로 작용해서 증시가 오르고 했고, 뭐 당연히 저는 뭐 호재라고 생각하지만은 제닛 옐런 100명이 있어도 의회가 야당 손에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재정 부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연준 의장은 굉장히 많은 수단을 갖고 있지만 재무장관은 거의 수단이 없습니다. 재정 정책은 거의 뭐 전적으로 의회 소관이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의회가 놓으라고 하면은 재정 부양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요즘 일각에서는 그 연준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 사실 이제 재무부의 어떤 하급 기관으로 그 위상이 격화된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재무부가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그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 네. 권한과 책임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재무부 장관이 아니라 의원에게 달려 있는 거라고 봐야겠군요. 재정 정책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과 미국 재무부의 어떤 위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 요즘 나오는 게 현대통화이론 MMT에 대한 이야기가 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정부가 돈을 직접 쓰게끔 예.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국가부채도 문제 없다.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사실상 MMT를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연준의 위상이 달라지는 건 없는 건가요? 위상이라는 건 뭐 어떻게 보기 그 위상이 높고 낮은 게 어떤 의미냐 굳이 따지자면 그것도 이제 애매할 수 있는데. 네. 아니 일단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우리 연준을 보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미국 재무부 장관을 봐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모두 다 재무장관을 쳐다보면 재무장관은 이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막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권한의 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일 것이고 결국 MMT와 유사하게 거의 뭐 그 지금 이미 도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이 마구 솟아오르게 그렇게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뭐 그런 이제 신뢰가 아직은 있고 연준도 정부의 기관이고 재무부도 정부의 기관입니다. 다만 연준은 제도상으로 그 운영을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고 대신 운영을 독립적으로 행하되 무엇을 달성해야 된다 하는 책무를 의회가 법으로 부여를 했죠. 완전 고용과 뭐 물가 안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법적으로 선출된 기관인 그 의회가 법적으로 부여한 연준의 책무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는 당신들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방법을 찾아라 하는 그 다음에 화폐를 발행할 권한이라든가 권한도 이제 같이 부여를 한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연준으로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통화 정책이 거의 없고 연준의 법적인 책무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물가의 안정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물가의 안정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전히 상식적으로는 물가의 안정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물가의 안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말하는 물가의 안정이라는 것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렇죠. 2%에서 너무 밑으로 떨어져서 일본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일종의 이제 나름의 화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물가의 안정, 완전 고용, 이 법적인 책무를 달성하는 데는 중앙은행이 자기들은 힘이 이제 수단이 소진됐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재정 정책을 이제 펼치려면은 빚을 내야 되는 거고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돈 대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MMT 현대통화 이론이 적용되는 시장 상황이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게 이제 결국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가 이제 깔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결국 이제 MMT와 유사하게 그야말로 조지아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첫째,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부양 정책을 펼치고 연준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대로 상당 부분 국채를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경기가 그렇게 해서 고용과 함께 빠르게 살아나가고 인플레이션도 높아지는데 연준은 계속해서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빨리 올라갈 테고 그렇다면은 금이 분명히 오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실질금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한 뭐 0.8%대 뭐 그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연준은 완전히 그 가능성을 차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로 금리 밑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반복해서 이제 밝혀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경제 전망하에서는 미국 연준이 마이너스로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0%라고 한다면은 실질금리라는 것은 그 이제 국채 수익률 명목금리라고 하는데 이 국채 수익률 0%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금리는 그 0% 빼기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율이 1.5%일 때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5%고 0 빼기 1.5니까 인플레이션이 2%일 때는 마이너스 2%고 인플레이션이 2.5까지 올라간다면은
제로금리일 때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집니다. 즉 명목금리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금값을 띄워 올릴 수 있는 실질금리는 어디까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거의 전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8월 이후로 실질금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더디게나마 이제 반등해온 이유는 뭔가 하면은 미국의 명목 국채 수익률이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다가 인플레이션, 그 국채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더 이상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질금리는 바닥을 치고 이제 조금씩 올라온 것이죠. 근데 이거를 다시 꺼트리려면은, 주저앉히려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야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높아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팬데믹 위기 이전에도 국채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4를 넘어선 적이 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 1.8 정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야 되겠죠. 2.4 이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폴 크루그만 교수가 얘기했듯이 연준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무책임한 언행을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또 재정정책이 엄청나게 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지금 상황보다는 금리 인상, 이러저러한 이유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라든가 분위기가 나올 때 오히려 금리 인상될 수 있는, 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아닙니다. 금리 인상 신호가 이제 아예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더 떨어지는 실질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실질금리를 계속 낮출 수 있다면은 금은 뭐 거의 그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달러가 약세기 때문에 금이 이제 올라가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원화를 가진 사람이 보기에도 금값이 올라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금리라고 봅니다. 네. 그 실질금리 말씀을 하시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기준금리 자체는 변동은 없잖아요. 제로금리에서. 그렇지만 시중은행들이 시장금리를 통해서, 시장금리는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금리라는 형태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0.89, 그때 이제 백신 발표가 막 나왔을 때는 1% 부근까지 올라왔었던 거죠. 그만큼 이제 국채 수익률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0.89, 1% 갔다가 좀 밀렸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봐서는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추세이고, 차트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그 시장금리라는 것이 별로 못 올라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 전망이 이제 좀 더 낙관적으로 바뀌면서 금리도 이렇게 올라온 측면이 있고, 그게 뭐 시장이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는데, 모두의 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히 이제 또 연준이 이렇게 거의 뭐 문 앞에 창 하나 들고 이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서 금을 안전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금보다는 다른 어떤 대체할 만한 자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금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되게 어려운 자산이, 저는 뭐 금은 자산이라고 보지 않고 원자재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예. 굉장히 이제 뭐 하여튼 광의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막 침체에 빠질 것 같고 주가가 막 떨어질 때는 금값이 오르기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왜 오르는가 하면은 실질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이제 나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막 떨어지고 할 때는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낮추겠구나, 실질금리를 떨어뜨리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이제 금값을 올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은 실질 화폐, 실물 화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이라는 표현하고 상당히 잘 매치가 되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가 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떨어질 때는
금이라는 거는 이자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의 실질 금리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실질 금리가 1%일 때는 금을 갖고 있으면은 1년에 1%씩 손해를 보는 그렇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금의 보유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보유 비용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라면은 금 좀 가져도 괜찮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금은 또 그 위험자산 성격을 갖는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일 때 금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적인 환경에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금리는 이제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여지가 없는데 인플레이션도 더 이상 그래서 못 올라간다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져서 명목금리는 못 떨어지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면은 실질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경기가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적인 환경이고 실업이 많다고 해도 금은 못 올라갑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금리가 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경우에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산다. 왜? 실질금리라는 것이 인플레이션과 서로 관계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게 보유할 만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매각해야 되는 자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경기 침체기에는 금은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실질금리를 중앙은행이 대폭 떨어뜨릴 것이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제 중앙은행이 더 이상 내릴 수 있는 금리가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정책 수단도 별로 없다면은 금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상승한 것만도 상당히 높게 오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관점이라.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뭐 가려 들으실 필요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은 투자하기에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건데. 워렌 버핏이 네, 굉장히 개인적인 그 취향인데 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은 뭐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보상이 없는 것이고 순수하게 가격 변동에 의존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노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측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익률이 뭐 1년에 몇 퍼센트 정도인데 아래위로 변동이 뭐 그런 이제 변동 위험이 있고 이거는 몇 퍼센트인데 수익률이 또 아래위로 이런 변동 위험이 있고 리스크가 어떠니까 그러면 이 자산보다는 지금 경기 국면에서는 이게 낫겠다라든가 이런 이제 저울질이 그렇죠. 가능한데 금은 그게 기준이 없네요. 예. 그래서 2,000달러면은 지금 금이 적정한 건가? 그래서 지금 1,800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1,800달러면 적정한 건가? 아니면은 뭐 2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1년에 임대료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아파트면은 지금 금리에 뭐 10억이면은 싼 건가? 5억이면 비싼 건가? 아파트는 채권이라는 굉장히 벤치마크가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수 있지만은 금은 그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연준, 예. 그러니까 연준의 의도가 궁금하거든요. 뭐냐면 이 금 가격이 상승하는 거 혹은 하락하는 거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연준의 의도에 따라서 사실 조정하기도 한다고 시장은 믿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큰 난제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연준의 의도가 정말 인플레이션을 2% 위로 지속적으로 오버슈팅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밝혔듯이 그런 것을 목표로 그 의도가 진정한가? 지금은 진정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산시장의 어떤 패러다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명시적으로는 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를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온건하게 남아, 온건하게라는 것은 많이 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넘어서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걸 자기들이 이제 목표로 삼는다라고 명시적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그 연준 의장 말기에 이른바 고압경제론이라는 걸 이제 설파를 하면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낮고 구조적으로 잘 안 올라갈 때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실업률을 훨씬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긴축을 미룰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주장을 했고, 그걸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2%를 한동안 넘어설 때까지 통화 부양책을 해도 된다 하는 목표로 이제 이른바 평균 인플레이션 정책 타겟팅이라는 걸로 그 이제 넘겨받았고, 지금 뭐 바이든 또 이제 그런 경제 정책을 뭐 하겠다 하고 또 공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도 대대적인 재정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인플레이션의 어떤 오버슈팅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인류가 발견한 두 번째 어떤 이제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결은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가지고 정부 빚을 이렇게 대신 사들여서 회수를 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더라. 중앙은행이, 예, 연준이. 예.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낮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경기가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긴축을 훨씬 더 미뤄도 별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인플레이션 눌려 있는 쪽 환경이기 때문에 설사 중앙은행이 좀 2% 넘도록 일시적으로 경기를 계속 열기를 이제 허용을 해도 나중에 얼마든지 이거는 쉽게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발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은행도 자기 책무를 이제 달성할 수 있지만은 그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에서 최고의 이제 경제 정책의 최고 목표는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수입을 벌고 그걸 통해서 이제 편안하게 돈을 잘 쓸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경제를 만들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자리를 얻으면 얻을수록 빈부격차는 자연히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그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소득 층위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른바 고압 경제를 이제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뭔가 하면은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 그렇죠. 이제 그만큼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부양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 재정 부양을. 물론 의회가 이제 오케이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오케이를 해준다면은 그런 이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더 이상 국가 부채를 안 사주는 이제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네. 그럼 국가 부채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건 좀 골치 아파진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MMT 그쪽을 만약 선택을 하게 된다면 사실 모든 경제 기조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낮은 인플레이션과 뭐 이런 낮은 금리. MMT라는 정책 이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공통적으로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MMT라는 정책을 쓰자. 그래서 완전 고용이 달성되면은 MMT는 중단하는 것이다. 화폐를 찍어서 재정 부양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고용이 나빠지려고 하면은 다시 적극적으로 화폐 발행해서 지금처럼 뭐 재정이 부족한데 재정 적자가 많은데 국가 부채가 많은데 경기가 좀 나빠지더라도 이거는 좀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경기가 좀 나빠져서 실업이 늘 것 같으면은 다시 적극적으로 빚을 내서 재정 부양 정책을 하고, 완전 고용이 달성하면 손 떼자. 이게 이제 MMT 이론. 그러니까 MMT라는 게 그냥 무한정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건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MMT도 완전 고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과열되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MMT도 결국은 출구 전략이 분명히 있는 정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재정 정책이라는 게 풀 때는 굉장히 쉬운데 조일 때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선심을 쓰기는 쉬운데 그 선심을 어느 날 딱 수독하면 서운해지잖아요. 서운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정권을 잃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정치인들은 표가 전부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파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MMT라는 것이 굉장히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구 전략 자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에는 출구 전략이 있기가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계속 이 정권을 잡아야 내일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잡기 그래서 위해서는 그냥 중앙은행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이 사람들은 선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브레이크를 우리는 본성상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밟아라. 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정부는 힘들겠지만 그 연준에서 국채를 매입해주지 않으면 자금이 없는 거잖아요. 자금이 없진 않은데 금리가 막 뛰고 어려워지는 그렇겠죠.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재정 정책이라는 게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 아주 이제 갈증이 날 때는 경기를 띄우는데 탁월한 효과를 내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서는 그게 이제 경기를 더 부추기는 그야말로 한계 효과라는 게 이제 계속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일본도 뭐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했고 재정 적자를 펼쳤고 사실은 일본이 이미 MMT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뭐 성장률이 그렇게 좋고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국가 부채는 많이 남았고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재정 정책이 그야말로 요술방망이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순간에 잠깐의 어떤 시장을 기대에 만족을 시켜주는 그렇습니다. 수단은 될 수 있겠으나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봐야겠네요. 잘 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적게 일하고도 똑같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아니면은 요만큼 일하고도 이만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생산성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금 가격의 향방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연준의 의도, 그러니까 연준의 의도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연준의 의도, 이거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달러 가치 지금 하락하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잖아요. 우리 서학개미들이라고 달러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기업들도 그렇고요. 이 달러 가치가 이렇게 계속 뭐 어떤 재정적 정책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많이 풀게 되면은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여전히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죠. 심각한 수준인데 물론 피크는 지났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절대 수준은 진행형인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되느냐라고 할 때는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팬데믹 그 너머를 본다. 그렇죠. 내년에 이제 백신이 하반기 좀 널리 배포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주식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벌 수 있는 돈, 이 회사가 벌 수 있는 돈 그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6개월 이후에 6개월, 1년 이후에 또 1년 아주 길게 미래에 벌 것까지 다 이제 계산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를 또 내다보고 미리 이제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시점을 놓고 보면은 당장은 아직 팬데믹이라는 부담이 있고 그렇지만은 백신이라는 게 굉장히 90% 넘는 효능을 가진 이제 백신이 속속 개발된 데 따른 이제 기대감이 내년 이후에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고 하면은 이제 경기가 빨리 살아날 텐데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살아나면은 그때의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과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어떨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팬데믹 이전보다는 활력이 더 떨어졌을 것이다. 정상화 되더라도. 왜 보통 금융가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예. 그러니까 막상 백신이 활성화된, 그러니까 그 상용화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오히려 그것은 시장이 오히려 그 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심리를 꺼트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그 건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신 이제 이 광범위하게 이제 배포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더 건너다 보면은 정상화 이후로 이제 또 내다볼 것이고 그렇다면은 정상화 이후의 경제 활력이라는 것이 성장이라는 것, 기업 이익의 증가 속도라는 것이 지금 봐서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더 떨어질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활력이 더 떨어졌듯이 또 더 떨어질 것이다. 특히 이런 한번 쇼크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미 노쇠해 있는 체력이 그런 쇼크를 한 번씩 크게 받으면은 더 빠르게 이제 그 기력을 잃는 뭐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또 이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경제라는 거는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전후 좌우 주변 상황을 다 고려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정책에 참여하는 이제 그 최고위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인간으로서 갖는 욕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가질 것인가? 역사에 내가 어떤 대통령, 어떤 재무장관, 어떤 연준 의장, 어떤 연준 통화정책위원으로 남겨지고 싶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중앙은행 의장, 연준 의장을 했던 사람들은 역사에서는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뭐 폴 볼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엄청난 욕을 뭐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뭐 영웅처럼 이제 비춰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당대에 뭐 이제 차기 대통령이라든가 미국만 놓고 본다면은 재무장관, 연준 의장이 지금 당장은 경기를 띄우는데 뭐 올인하겠지만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이제 그 돕고 서로 이제 공감하고 하지만은 좀 살만해지면은 더 이제 관계가 쉽게 나빠지듯이 네. 경제 정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때는 올인해서 쏟아부어서 경기를 띄우는데 있지만은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정치하는 쪽과 중앙은행의 생각은 점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렇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제 덜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돈줄을 언제까지 이제 돈줄 조이는 것을 참아주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이 살아 올라가도록 놔둘 것인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정치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지금 이렇게 막 크게 띄워서는 곤란할 수 있겠다 하는 공감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계속 그 부채를 사주고 갖고 있어 주는 환경이 아니라면은 재정은 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경기가 아주 뜨겁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경기가 열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재정 정책을 좀 재량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고기를 먹은 느낌? 왜냐면 고기는 꼭꼭 씹어야 되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단순하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요건과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여러 그 심리 상태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이제 4%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고용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한 3%까지 더 떨어뜨리면 정치적으로 더 인기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통령인데 실업률을 3%까지 더 떨어뜨려서 얻을 수 있는 인기가 있지만은 이제 실업률이 3%까지 떨어지면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되고 연준이 돈을 걷어들인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때는 이제 재정을 좀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국가 부채는 많이 늘었고 재정 적자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적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예산 지원했던데 내년에 지원 못하게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인기가 굉장히 나빠지죠. 표 날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실업률을 4%에서 3%로 떨어뜨려서 얻을 수 있는 표, 그 이후에 날라갈 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뭐가 이길지 그렇죠. 또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4%에서 실업률을 3%로 더 떨어뜨릴 수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2% 약간 넘는 거를 한 2.5%까지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연준의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연준 의장이라면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다가 갑자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고삐가 풀려버리면은 나는 이제 역사에 굉장히 아주 그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그렇죠. 중앙은행 간부 정책 책임자로 기록되게 된다면 아니다. 실업률 4%만 해도 충분히 이건 많이 좋아진 건데 왜 여기서 더 위험하게 저 끝에 있는 벼랑 끝에 있는 열매까지 내가 따려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 그러니까 연준이 됐든 미국 정부 행정부가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의원이 됐든 이해관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이제 경제가 아주 좋아지게 되면은 좋아지게 되면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반대로 내가 정말 역사의 영웅으로 남고 싶다. 그래서 고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는 중앙은행 의장 내지는 뭐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그래서 설사 그 뒤에 이제 고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서 재정도 이제 건전해지도록 재정 정책을 좀 긴축적으로 전환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아주 영웅으로 남고 싶다. 뭐 그런 욕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하여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어쨌건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익이 1순위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정책도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어떤 개인이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성향과 취향에 영향을 받고 성장해온 환경, 그 환경 뭐 이런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지만은 또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게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책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때로는 뭐 실수할 때도 있고 영웅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도 이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어떻게 보면 한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뭐 지금 힘드니까 뭐 이제 있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크게 한번 우리가 생각의 그 사고를 좋아졌을 때 넓혀서 이제 상상을 미래를 이제 상상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 어떤 이제 그 지도에서 좌표를 가지고 경로를 타고 갈 것인가 이런 상상할 때 이제 필요하긴 할 텐데 당장은 뭐 의미 없는 얘기고 1월 4일까지는 특히 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월 5일 이후에 완전히 다른 논의들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1월 5일은 미국 조지아주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두 자리 늘어나는 게 엄청난 의미를 가진 거네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공화당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책 기조가 우리가 바이든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가 확 바뀌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뭐라 그럴까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셔가지고 이것도 며칠 밤잠 못 자겠는데요. 근데 말씀대로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의 이해관계, 심리도 단순하지 않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항상 최선이 아니라
그 관계자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른 당사자들의 생각, 심리, 요거를 좀 깊이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정이입을 한다는 거. 네, 오늘 아주 훌륭한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아주 멋있는 그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신 글로벌 모니터 안근무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